대학과 스콜라주의의 부상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12세기와 13세기로 시간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바로 중세 서방 기독교 세계의 지적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아주 역동적인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요, 서방 가톨릭 문명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로 신학과 철학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발전했던 때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의 지성이 깨어나서 세상을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 엄청난 지적 각성에 바로 그 중심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대학입니다. 이 거대한 지적 운동의 심장부였죠. 이전까지 학문의 중심지가 세상과 멀리 떨어진 조용한 수도원이었다면 이제 그 무대가 활기 넘치는 도시에 대학으로 옮겨온 겁니다. 서양의 대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면요, 좀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기존의 교회 부속 학교에서 발전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당시 지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던 이슬람 세계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이슬람 세계의 교육기관들이 서양의 의학이나 과학, 철학 같은 선진 지식을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던 거죠. 바로 그 결과물로 이탈리아의 볼로냐와 프랑스의 파리에 최초의 주요 대학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초기 대학들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뉘었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먼저 볼로냐 모델은요, 학생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교수를 직접 고용하고 심지어 해고할 권한까지 가졌습니다. 완전히 학생 중심의 구조였던 거죠. 반면에 파리 모델은 교수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학교 정책과 등록금을 결정하는 교수 중심의 구조였습니다. 이 두 모델은 이후 유럽 전역의 대학 설립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의 등장은 신학 분야에 그야말로 거대한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이전까지 신학이라는 건 수도원의 예배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활동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대학이라는 학문적인 공간에서 다루는 하나의 지적 학문이 된 거예요. 물론 이게 서양 신학에 엄청난 지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도 했지만 동시에 영적인 삶과 지적인 탐구가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꽃을 피웠던 독특한 사고방식, 바로 스콜라주의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스콜라주의가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학교의 신학이라는 뜻입니다. 대학, 즉 스콜라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던 신학이죠. 이들의 핵심 목표는 이성과 논리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기독교의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또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학이라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지적인 엔진이었던 셈입니다. 캔터베리의 안셀무스가 남긴 이 유명한 말이야말로 스콜라주의의 사명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일단 신앙에서 출발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성적인 이해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스콜라주의의 정신이었죠. 그럼 대학에서는 대체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핵심 교육 방법은 바로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 문답법이었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 신은 죽을 수 없다와 신은 십자가에서 죽었다처럼 서로 완전히 모순돼 보이는 두 진술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성경과 여러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양쪽 입장을 모두 치열하게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가 나서서 논리적으로 이 모순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신은 신성으로는 죽을 수 없지만 인간이 되셨을 때 죽을 수 있는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두 말 모두 맞다. 이런 식으로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기술을 아주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시기에 지적인 지진이라고 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수백 년 동안 잊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저작이 라틴어로 번역돼서 서방 세계에 알려진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과 인간, 그리고 세계를 설명하는 완전히 새롭고 포괄적인 사상체계가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주로 이슬람 철학자들을 통해 전해진 그의 사상은 기존 기독교 세계관의 엄청난 도전인 동시에 새로운 지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콜라주의 전통을 세우고 완성했던 핵심 인물들, 그야말로 거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추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인물은 캔터베리의 안셀무스입니다. 최초의 스콜라학자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대학이라는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부터 이성을 사용해서 신앙의 비밀을 탐구하는 길을 열었던 선구자였습니다. 안셀무스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속죄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탄에게 빚을 갚은 것이라는 기존의 생각을 거부했어요. 대신에 인간의 죄가 마치 봉건 시대의 군주의 명예를 더럽힌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명예를 손상시켰고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만족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만족설입니다. 이처럼 그는 신앙의 핵심 진리조차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스콜라주의의 정신을 가장 먼저 보여준 인물이었죠. 다음으로 만나볼 인물은 모든 스콜라 학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의 작업은 스콜라주의가 도달할 수 있었던 최고의 성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정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당시 큰 도전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카톨릭 신학과 완벽하게 종합해냈죠. 이를 통해서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자연의 영역과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은총의 영역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걸작인 신학대전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논리적으로 집대성한 책인데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사용해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지, 즉 화채설을 아주 정교하게 설명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럼 중세에 시작된 이 지적인 대변혁이 후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 그 유산과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정리된 것처럼 대학과 스콜라주의가 남긴 유산은 정말 엄청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의 기본 모델을 만들었고요. 신학을 수도원 담장팍, 즉 학문의 영역으로 이끌어냈죠. 무엇보다 서양 사상의 체계적인 논증과 논리적 탐구의 기초를 마련했고 신앙과 이성은 과연 어떤 관계인가 하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중세의 스콜라 학자들은 이성을 사용해서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지성은 신앙을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